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떴어요. 밤새 허리가 욱신거려서 자주 깨긴 했지만 이상하게 잠이 들기 싫더라고요.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참 따뜻했는데 내 마음은 어쩐지 싸늘했어요. 전기장판의 잔열에 몸을 살짝 일으키고 습관처럼 작은 라디오를 켰죠. 늘 듣던 이숙자의 사랑방 이야기를 들으며 전날 미뤄둔 손빨래를 하고 싱크대에 놓아둔 그릇들을 하나씩 씻기 시작했어요. 이 나이에 뭘 그리 바쁘다고. 하루하루가 다 선물이지. 나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찬장에 세워져 있는 사진들을 바라봤죠.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 아들 돌잔치 때의 모습, 그리고 결혼식 날 며느리의 환한 웃음까지. 며느리 지연이는 결혼 초부터 나에게 참 잘했어요. 명절이면 먼저 전화해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하면서 묻고 김장을 하면 김치통 무겁다고 집까지 와서 나르기도 했어요. 그렇게 딸처럼 굴던 며느리였죠.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지연이도 워킹맘으로 바빴지만 그래도 종종 들러서는 저에게 어머니 이거 보약이에요 하며 작은 한약 봉투를 놓고 가곤 했어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소소한 관심, 자그마한 배려. 이 나이 먹고 더 뭘 바라겠어요. 그저 아프지 않고 적적하지 않게 하루 보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죠. 제가 사는 집은 서울 강동구의 오래된 단독주택이에요. 남편이 살아 생전 마련해둔 유일한 재산이었죠.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자라있고 봄이면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는 작은 정원이 있는 집. 그 집에서 저는 혼자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0년. 처음엔 너무 적막해서 라디오를 일부러 켜두고 살았죠. 그런데 요즘은 라디오 소리마저도 누군가 들을까봐 조심하게 되더군요. 어느 날 제가 몸도 불편한데 혼자 있는 게 걱정된다며 며느리가 젊은 간병인을 데리고 왔더군요. 정확히는 간호사 출신 간병인이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정민 씨는 간호가 출신이고요. 어르신 케어도 오래 하셨어요. 제가 믿고 맡기는 분이에요. 그렇게 등장한 윤정민 씨는 흰색 셔츠에 단정한 머리, 조용조용한 말투로 첫 인상은 참 괜찮았죠.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하지만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하지만요. 그녀의 발걸음, 눈빛, 말투 하나하나가 점점 익숙해질수록 그 속에서 묘한 이질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이른 오후였어요. 윤정민 씨가 평소와 다르게 아주 늦게까지 제 옆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물 좀 더 드릴게요. 어머님, 배가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어머님, 오늘 약 드신 거 기억나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람은 기억력을 자꾸 건드렸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이거 혹시 놓치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서요, 어머님. 나는 속으로만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치매몰이인가 싶었죠. 그리고 그날 밤 아주 낯선 상황이 벌어졌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지연이가 들이닥친 겁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아들이 없는 주말인데 혼자 왔더라고요. 손에 뭘 들고 있는 듯 했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띈 건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입술, 형식적인 웃음, 그리고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정민 씨, 식사했어요? 어머님 좀 불편해 보이셨다면서요? 그녀는 분명 윤정민 씨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둘 사이에 무언가 짜인 관계처럼 보였죠. 그리고 정말 이상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요즘 기분이 좀 우울하시다거나 누가 감시하는 것 같다거나 그런 느낌 드세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니? 내가 묻자 며느리는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그냥 요즘 어르신들 많이 그러시다길래요. 혹시 우울증 같은 증상이면 미리 치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며느리의 말은 분명 걱정처럼 포장돼 있었지만 그 밑바닥엔 냉정한 기록의 냄새가 났어요.
며느리는 정민 씨가 옆에 있는 걸 의식하듯 계속 내 상태를 묻고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확신했어요. 이 간병인은 단순한 돌봄 노동자가 아니야. 며느리가 내 곁에 박아둔 감시자야. 그 둘은 같은 편이야.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침대맡에서 윤정민 씨가 내 서랍을 조용히 여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간병인이 내 서랍을 슬쩍 열어 무언가를 찾는 그 모습을 가슴 한복판에 꾹 눌러 담기만 했죠. 어머님,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정민 씨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정한 표정으로 내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나는 힘겹게 웃어 보였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처럼, 그냥 고마워서 그러는 줄 아는 사람처럼. 그런데 이상하게 내 목 안쪽이 자꾸 떨렸어요. 이 집에서 내가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점점 많아졌거든요. 냉장고 속 반찬이 내가 모르는 것들로 바뀌어 있었고, 약통 안약도 언제부턴가 하나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내 물건이 내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왜냐고요? 나는 아직 내 아들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지연이야 어쩌면 착각일 수도 있겠다 싶었고, 정민 씨도 처음엔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사람은 믿으면 안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걸. 그래서 나는 조용히 몇 가지를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정민 씨가 몇 시에 무슨 약을 주는지, 며느리가 오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그들이 주고받는 눈빛, 정민 씨가 내 방에서 머무는 시간, 모든 걸 아무 말 없이 암기했어요. 치매 의심? 아니요. 나는 지금 너무도 또렷하고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작은 수첩 하나를 내 속옷 서랍 안에 숨겨두기 시작했어요. 거기엔 날짜별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3월 12일. 지연이 오후 5시 방문. 정민과 3분 이상 속삭임. 3월 14일. 수면제 복용 후 심한 졸림. 정민이 약 바꾼 듯. 3월 17일. 노란 알약 추가됨. 약통 사진 찍어둠. 그 수첩이 내 유일한 방패였어요.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증거, 그리고 내가 미쳐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증거. 하지만 그들이 이걸 눈치채는 순간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함께 커져갔죠. 그래서 나는 조용히 무표정으로 순한 척하며 그들 안에 더 깊숙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입장이 되겠다고.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오후였어요. 라디오에서는 봄비 예보가 들려왔고 창밖에선 까치 한 마리가 처마 끝에 앉아 뭔가를 노려보고 있었죠. 묘한 기운이 스멀스멀 가슴속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정민 씨는 평소보다 더 살갑게 굴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단호박죽 해드릴게요. 속이 좀 더부룩하신 것 같아서요. 그 말투는 여전했지만 그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그러다 식탁에 앉았을 때 그녀가 무심한 듯 이런 말을 꺼냈어요. 근데 어머님은 혹시 최근에 누구랑 통화하신 적 있으세요? 순간 손에 쥔 숟가락이 멈췄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니? 아니요, 그냥요. 혹시 외부에 말씀하신 게 있으실까 해서. 몸 상태나 뭐 그런 거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내 심장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날 견제하고 있다. 내 입이 어딘가에 가 있지 않나 감시하는 거다. 그날 밤 나는 집 전화기의 통화 목록을 확인하려다. 그걸 보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최근 통화 기록이 전부 삭제되어 있었어요. 휴대폰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통화였던 동네방 여사와의 통화조차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걸 발견했어요. 서랍 속 수첩. 내가 일주일 넘게 정리해두었던 그 작은 증거의 수첩이 없어진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듯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누구지? 누가 가져갔지? 정민 씨? 아니면 지연이?
혹시 이걸 본 사람이 조치를 취하려는 것은 아닐까?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들려온 정민 씨의 낮은 속삭임. 그래요, 며느님. 수첩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간병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려는 시나리오라는 걸. 그리고 그 시나리오의 작가는 내 며느리 김지연이라는 걸요. 그날은 아들의 생일이었어요. 나는 새벽부터 늦게까지 고운 미역을 불리고 고소한 참기름에 소고기를 볶아 정성껏 미역국을 끓였죠. 어릴 땐 꼭 미역국 2번씩 퍼먹던 애였는데 나는 그릇을 바라보다 괜히 웃음이 났어요.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본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고 그날만큼은 정민 씨에게도 덜 경계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청소 다 할게요. 식사는 천천히 드시고 그냥 쉬세요. 정민 씨는 마치 내가 눈치채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그녀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오후 3시.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현관문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들어온 건 아들이 아니라 지연이 혼자였어요. 어머님, 제가 대신 왔어요. 정훈 씨는 회사 일정이 밀려서 오늘 못 온대요. 그녀는 케이크 상자 하나를 내려놓으며 자기적인 미소를 띠고 다가왔죠. 괜찮아. 바쁜데 어쩌겠니?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속에서는 천천히 긴장이 차올랐습니다. 지연이는 식탁에 앉자마자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미역국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거 직접 끓이셨어요? 응. 정훈이가 좋아해서. 근데 지연이는 정민 씨를 힐끗 보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요즘 약 잘 챙겨 드세요? 가끔 어머님이 약 드시는 걸 깜빡하신다고 해서요. 그 순간 정민 씨가 조용히 내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제도요, 어머님이 수면제를 2번 드시려고 하셨어요. 다행히 제가 발견해서 말렸죠. 나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2번? 아니야. 나는 어제 하루 종일 약을 건드린 적이 없어. 수면제는 손도 안 댔어. 그런데 지연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작은 봉투를 꺼내더군요. 그 안엔 진단서 신청서와 신탁 위임 계약서 초안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요즘은 치매 초기에 신탁 걸어두면 문제없이 생활하실 수 있어요. 정민 씨도 도와드릴 거고요. 뭐라고? 나는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내 재산을, 내 권리를, 내 정신 상태 하나로 차단하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무슨 소리니? 어머님, 이미 몇 가지 조짐이 보여서요. 혹시 사인하기 불안하시면 제가 대신. 그때였습니다. 내 안에 쌓이고 쌓였던 의심, 분노, 슬픔, 모멸감이 모두 한꺼번에 끌어오른 순간 너 지금 나를 미쳤다고 만들려는 거니?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지연이는 당황한 얼굴로 입술을 달싹였고 정민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문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내 수첩이 정민 씨의 가방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가져간 게 맞았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게 뭐죠, 어머님? 지연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나는 그 수첩을 번쩍 들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꼭 쥐었어요. 그 안에는 내가 적어온 날짜와 시간, 지연과 정민이 주고받은 수상한 대화, 약 복용 여부, 내 몸의 변화까지 하나하나 기록돼 있었죠. 이걸 어떻게 해? 지연은 당황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고 정민 씨는 애써 침착한 척 말했어요. 어머님, 그건 기억이 흐려질까봐 제가 대신 보관해드린 거예요. 너가 내 기억을 챙겨. 나는 비웃음을 삼키며 말했어요. 내 기억이 얼마나 흐려졌는지
이 수첩이 더 잘 말해주겠지. 여기 너가 며느리랑 전화 통화한 시간도 다 있어. 나는 수첩을 활짝 펼쳐 그녀들이 마주 앉은 식탁 한가운데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거 3월 14일 수면제 바꾼 날. 내가 사진 찍어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정민 씨는 재빨리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죠. 지금부터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다 녹음할 거야. 그리고 내일 변호사랑 경찰한테 갈 거다. 나는 단호하게 일어섰어요.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마음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한 손엔 수첩, 한 손엔 녹음기 어플이 켜진 핸드폰. 지연이 벌떡 일어나 말렸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이건 오해예요. 제가 어머님께 무슨 나쁜 마음이라도 있는 줄 아세요? 나는 처음으로 그 애가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말이 이토록 역겹게 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나는 내가 좋은 며느리인 줄 알았어. 하지만 너는 내가 약해질 때만 기다렸던 거야. 정민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제가 어머님께 해를 끼칠 생각은 입 닫아. 난 이제 너희한테 보호받고 싶지도 보살핌 받는 척 연기하고 싶지도 않아.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동안은 조용히 감시당하고 남의 호의에 기대어 사는 노인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내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지연과 정민을 내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너희 둘 다 지금 당장 나가.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문 밖으로 둘을 밀어냈습니다. 그때 지연의 표정이 처음으로 며느리가 아닌 한 명의 낯선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 봤던 그 예의 바른 미소도 사라졌고 그녀의 두 눈엔 분노와 당황, 그리고 당혹감이 얽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우리 그냥 대화로 풀 수 있는 일이잖아요. 대화. 너가 날 치매 환자로 몰아서 내 재산 신탁 넘기려던 게 대화냐?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정민 씨와 함께 뒷걸음질 치며 집을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나는 마치 속박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동네 이웃 박 여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언니, 그 며느리 말이야. 며칠 전부터 주민센터에서 이상한 말들이 돌더라고. 혹시 언니 명의로 뭔가 신청된 거 없었어? 나는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지연은 이미 가사 지원 사업, 경증 치매 환자 요양비 보조 같은 것들을 내 허락 없이 서류를 꾸며 신청해왔던 것이었죠.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속고 있었던 걸까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내게 와서 속삭였어요. 정옥이 어르신, 기운이 대단하세요. 우리 엄마도 그런 일 겪었는데 차마 맞서지 못하시더라고요.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걸. 하지만 그 누구도 소리내지 않았다는 것도. 그래서 난 마음먹었어요. 이 일을 그냥 덮지 않기로. 내가 겪은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내 목소리가 누군가의 침묵한 진실 대신이 될 수 있도록. 며느리 지연과 간병인 정민이 떠난 집은 믿기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마치 수년간 내내 틀어놓았던 TV가 갑자기 꺼진 듯한 고요함이었죠. 방 안에는 내가 적어둔 작은 수첩, 그리고 그날 찍어둔 약 봉지 사진들, 지연이 두고 간 미처 치우지 못한 신탁 서류가 아직도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앉아 그 서류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속이 뒤집혔죠. 신탁 위임인 김정옥. 내 서명 대신 복사본으로 붙여둔 내 인감도장 이미지. 내가 모르는 위임장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 종이들을 모아 작은 종이박스에 담았습니다. 그 위에 수첩을 얹고 메모지에 한 줄을 적었죠.
이건 내 삶의 기록입니다. 이젠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박스를 봉인하여 닫고 내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앉은 나는 오랜만에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창백했던 입술에 조심스럽게 색을 입히고 뺨에도 살짝 홍조를 더했죠. 그래,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 순간 거울 속 내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잊고 지냈던 내 진짜 얼굴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 이 모든 일을 어디에 알릴지, 누구에게 말할지 그 첫걸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와 간병인이 떠난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나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그들 또한 나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죠. 이따금 동네 이웃들과 마주치면 누구는 용기 냈다고, 누구는 대단하다고 말을 건넸어요. 하지만요, 사실 나는 대단하지도 용감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너무 억울했고 너무 외로웠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거실 창문을 열며 혼잣말처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우가, 오늘은 너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볼래?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죠. 그래. 나를 지킬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다시 손빨래를 하고 시장에 나가 반찬을 사고 늦은 오후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며 작은 소설책을 읽습니다. 예전엔 그것들이 다 쓸쓸한 노인의 하루 같았지만 이제는 내가 선택한 하루예요. 남이 꾸며주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사는 하루. 며칠 전에는 동사무소를 찾아가 모든 인감과 위임 권한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회복지사에게 말했죠. 내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걸 남한테 맡기고 살았더니 결국 이렇게까지 속게 되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제 손으로,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정말 멋지세요, 할머니. 이 이야기를 책으로 쓰셔도 되겠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죠. 책까진 모르겠고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한테. 당신만 그런 거 아니야. 그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사실 아직도 밤이면 무서울 때가 많아요. 문득 내가 정말 치매라도 왔던 건 아닐까, 내가 꾸며낸 거였던 건 아닐까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땐 내 수첩을 꺼내 읽습니다. 하루하루 내가 얼마나 또렷했는지, 내가 나를 얼마나 지키려 했는지를 꼼꼼히 적어둔 그 글자들이 내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당신은 꽤 괜찮게 살아가고 있어. 며느리 지연은 여전히 아들과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원망스럽지 않다면 거짓이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 집에서 지내지 않기로 한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들 말입니다. 그 아이가 최근 조심스레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지연이랑 이젠 각자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동안 내가 너무 눈치 못 챈 거 정말 미안해.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대답했죠. 그래. 너도 이제 너 인생 책임질 나이잖니.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책임지기로 했어.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의 눈물도 기쁨의 눈물도 아닌 그저 오래 참았던 숨을 내쉬는 눈물이었어요. 지금도 내 옆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더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고요? 이젠 매일 아침 내가 나에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정우가, 오늘도 잘 버텼어. 너가 참 자랑스러워.